나는 가끔 전화기를 들다가 그냥 내려놓곤 했어요. 걸고 싶은 사람한테 걸 자신이 없어서요. 아버지 번호는 전화기 맨 위에 저장돼 있었는데 열 몇 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먼저 누른 적이 없었죠. 웃는 얼굴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어요. 한 장도요. 나는 가끔 전화기를 들다가 그냥 내려놓곤 했어요. 누구한테 걸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걸고 싶은 사람한테 걸 자신이 없어서요. 아버지 번호는 전화기 맨 위에 저장돼 있었는데 열 몇 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먼저 누른 적이 없었죠. 그게 부끄럽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 자식 사이도 결국은 멀어지는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번호를 내려다보는 제 손이 처음으로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날 밤은 유독 조용했어요. 수원 작은 아파트 주방에서 혼자 식은 밥을 먹다가 전화가 울렸죠. 핸드폰 화면에 오빠 이름이 뜨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오빠는 명절에도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받기도 싫고 안 받기도 뭔가 싫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저는 잠깐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오빠도 길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뭘 물어볼 정신이 아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밥그릇이 그대로였고 수저도 그대로였고 저만 뭔가 잠깐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슬펐냐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슬프다기보다는 가슴 어딘가에 오래 걸어뒀던 숙제 하나가 영원히 못 풀게 돼버렸다는 기분이랄까요? 그 숙제가 뭔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언젠가 한 번은 제대로 만나야 한다는 것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죠.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부모님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오늘은 아니어도 되겠지 싶어서 미루는 것. 그게 10번, 20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을 할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58살이 될 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전화 통화를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였는지도요. 명절에 안 내려간 지가 몇 해인지 손가락으로 세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세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혼자 산다는 건 바쁘다는 핑계가 항상 준비돼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학교일이 있었고 시험 감독이 있었고 방학엔 연수가 있었고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갔어요. 아버지도 뭐라 안 했어요. 그냥 묵묵히 거기 있었죠. 영등포 철물점 안에. 이혼하던 해에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도 그때 떠올랐어요. 아버지도 묻지 않았어요. 딸이 이혼을 했는데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서운했던 건지 아니면 오히려 고마웠던 건지 저는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침묵이 그 사람의 전부였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따뜻하게 다가오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어릴 때도 그랬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그랬고,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랬어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냥 왔다가 밥 먹고 갔어요. 그게 그 사람 방식이었으니까 뭐라 할 수도 없었죠. 새벽 첫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아직 잠에 덜 깬 채로 흘러가고 있었고 버스 안은 저 말고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가방에 뭘 챙겼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일단 나왔던 것 같아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아버지 생신이 몇 월인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한 건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어디가 아프다고 했는지,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아픈 사람한테 한 번을 못 갔다는 게 새벽 버스 안에서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다가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요.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은 낮은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서 이 건물에 처음 와봤다는 걸 깨달았죠. 아버지가 몇 달 전부터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것도 오빠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을 못 왔다는 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갑자기 발이 무거워졌어요. 복도 끝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병원 특유의 그 냄새.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도 이런 냄새가 났었는데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때 저는 22살이었고 그날 이후로 이런 냄새가 항상 무서웠어요. 사무실 빈소는 아직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았어요. 오빠 민호는 이미 와 있었는데 아버지 병실에서 가져온 비닐 가방을 열고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힐끗 쳐다보더니 아버지 서류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인사도 없이. 그게 오빠예요. 저는 모른다고 하고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영정 사진부터 골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진함을 꺼내 하나하나 넘겨봤어요. 어머니 사진은 꽤 많았어요. 젊었을 때 사진, 우리가 어릴 때 사진, 명절에 찍은 사진. 그런데 아버지 사진은 몇 장 없었어요. 있다 해도 가족 사진 한쪽 구석에 서 있거나 뒷모습이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웃는 얼굴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어요. 한 장도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웃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평생?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어요. 처음으로요. 58년 만에. 유품 가방 맨 밑에 낡은 검정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다해진 꽤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들고 있으니 손에 묵직하게 잡혔어요. 뭔가 많이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장례부터 치르고 봐야겠다 싶어서 가방 한쪽에 그냥 밀어뒀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오래된 수첩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물건인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빈소 앞에 조화 하나, 빈 의자 10개. 연락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서 저는 속으로 손가락을 꼽아봤어요. 아버지 친구라고 들어본 이름이 없었어요. 친척도 거의 연락이 끊겼고 철물점은 몇 년 전에 닫았으니까요. 조용한 장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버지한테 맞는 마무리일 것 같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례 첫날 아침은 조용하게 시작됐어요. 빈소 사무실에 영정 사진을 올리고 향 한 대 피우고 저랑 오빠 둘이 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문상객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게 장례니까. 오빠 민호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저는 영정 속 아버지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결국 웃는 사진은 찾지 못했어요. 어릴 때 찍힌 가족 사진에서 아버지 얼굴만 오려낸 거였는데 그래도 그게 제일 나았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게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됐을 거예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나, 둘. 누가 오는가 보다 했는데 발소리가 멈추더니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단정한 차림이었고 작은 조화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서서 목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 낯선 얼굴이었어요. 동네 분인가 옛날 직장 동료인가 머릿속으로 빠르게 떠올려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은 영정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꽤 오랜 시간이었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고 나서도 그 뒷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어요. 누구였을까? 아버지를 저렇게 오래 바라볼 사람이 있었다는 게 그게 낯설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11시가 되자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이번엔 70대 할아버지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혼자 오셨어요. 오빠가 저한테 눈짓을 했어요. 저 사람 알아? 저도 모른다고 눈짓을 했죠. 12시가 넘어가니까 사람이 서너씩 함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40대, 50대, 심지어 30대처럼 보이는 젊은 사람도 있었어요. 저마다 조용히 영정 앞에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명함도 없고 화환도 없이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오빠 민호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야, 저 사람들 대체 누구야? 저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 친구라고 들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굴도 하나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오빠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누가 연락이라도 돌린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연락한 건 아니고 오빠도 아니라고 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온 건가? 사람이 오면 어디 사시냐,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봐야 하는데 물어볼 타이밍을 자꾸 놓쳤어요. 다들 조용했거든요. 오는 사람마다 조용히 들어와서 조용히 앉고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나갔어요. 떠들거나 웃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끄러운 장례식이 좋은 장례식은 아니라지만 이건 좀 달랐어요. 뭔가를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 침묵이 아버지의 침묵이랑 닮은 것 같아서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점심이 지나고 나서는 빈소 안의자가 모자라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와서 의자를 더 가져다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복도에까지 의자를 늘어놨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뭔가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까 손가락으로 꼽아봤던 그 숫자가 생각났어요. 몇 명이나 올까? 그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오빠는 그때부터 뭔가 불편한 얼굴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당황한 줄 알았는데 오후가 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유품 가방을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가방이 어디 있나? 서류는 뭐가 있나? 저한테도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아버지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본 적 있냐고. 저는 못 봤다고 했는데 오빠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 그게 오빠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저도 불안하긴 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불안한 이유는 저랑 달랐어요. 오빠는 아버지가 뭘 남겼는지가 궁금한 거였고, 저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같은 공간에 앉아서 우리 둘은 전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빈소 한쪽 구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크게 우는 게 아니라 소리를 참으면서 어깨만 들썩이는 그런 울음이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흰머리에 수수한 차림이었고 손에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누가 옆에 앉아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오래 울고 계셨어요. 저는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여쭤봐야 하나 싶었는데 그 울음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그냥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어요. 오랫동안 묵혀온 슬픔이 있는 사람의 울음이었거든요. 딱 봐도 그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할머니를 한참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아버지랑 어떤 사이인지는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요. 그 할머니 옆에 아무도 앉지 않는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조문객이 20명이 넘게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그 구석 자리만 비어 있었어요. 마치 다들 그분 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 할머니가 가장 오래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해가 기울고 저녁이 돼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를 가장 오래 바라봐드린 사람이 우리 가족이 아니라 그 할머니였어요. 그게 나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저녁이 되자 장례식장 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오늘 방명록 확인해 보셨냐고 했어요. 인원 파악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방명록을 꺼내 들었는데 페이지가 이미 절반 가까이 채워져 있었어요. 낯선 이름들, 낯선 주소들, 낯선 얼굴들. 이 사람들이 전부 강태식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내가 모르는 아버지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게 무서웠어요. 슬프다기보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나는 58년을 그 사람 딸로 살았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게. 방명록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어요. 주소란에 강원도 태백이라고 적힌 이름이 여러 개 보였어요. 아버지는 젊을 때 강원도에서 일했다고 들은 적은 있었어요. 탄광이었다고 딱 그 말만. 그런데 태백에서 여기 영등포까지 장례식에 왔다는 건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도대체 왜? 그 물음이 가슴속에 걸려서 떠나질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끝났는데 영정 사진 속 아버지가 처음으로 낯선 사람처럼 보였어요. 장례 첫날 저녁 무렵이었어요. 조문객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빈소가 한결 조용해질 때쯤이었어요. 오빠는 잠깐 나간다며 자리를 비웠고 저는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낯선 얼굴들을 보고 낯선 이름들을 확인하고 낯선 슬픔들을 옆에서 지켜본 하루였어요.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오히려 또렷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지쳐서 오히려 잠이 안 오는 상태. 향 연기가 가늘게 올라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낮에 왔던 그 남자였어요. 영정 앞에서 오래 무릎을 꿇고 있던 그 단정한 차림의 남자. 60대 중반쯤 됐을까요? 머리가 희끗했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실례가 되지 않으면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냐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괜찮은지 물어보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앉으시라고 했어요. 그는 자리에 앉아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영정 사진을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이 강태식 어르신 맞으시냐고. 네, 그렇다고 했어요.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자신을 김철수라고 소개했어요.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일하셨다는 거 알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탄광이었다고 그 말만 들었다고 했어요. 그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말을 꺼내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온 사람처럼요. 1978년 10월 17일이라고 했어요. 강원도 태백 탄광에서 갱도 붕괴 사고가 있었다고. 그날 현장에 5명이 있었는데
4명이 돌아오지 못했다고, 살아 돌아온 1명이 아버지였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탄광사고에서 살아남았다는 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도 말한 적이 없었고 오빠도 몰랐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거예요. 김철수 씨의 아버지, 김봉식 씨가 그날 사망한 4명 중 한 분이었다고 했어요. 당시 36살이었고 아내와 3살짜리 아들을 두고 갔다고. 그 3살짜리 아들이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라고. 잠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978년이면 제가 11살이었어요. 오빠가 15. 그때 아버지가 서울로 내려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강원도에서 서울로 직장을 옮겼다고. 그런데 왜 옮겼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 줄만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해에 아버지가 어떤 표정이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요. 아이한테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일 뿐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 짊어지고 사는지 그런 건 모르죠. 손이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는데 그래도 떨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는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강태식 씨가 그 사고 이후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다고. 처음엔 익명이었는데 어머니가 수십 년에 걸쳐 추적해서 결국 발신인을 알아냈다고. 1979년부터 2009년까지 30년이었다고. 회사가 법적으로 배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30년을 보냈다고. 자기가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족이 살아가는 걸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어머니한테 그 말을 남겼다고 했어요. 딱 그 한마디를. 그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봉투 안에서 색이 바랜 서류들이 나왔어요. 통장 사본, 이체 확인서, 날짜가 찍힌 영수증 묶음. 1979년 3월부터 시작된 이체 내역이 한 장 한 장 30년치로 묶여 있었어요. 제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날짜를 눈으로 따라가다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이혼한 해에도 있었어요. 그 해에도 아버지는 보냈어요. 제가 교사가 된 해에도, 오빠가 결혼한 해에도 한 번도 빠진 달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김철수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오라고 하셨다고. 살아계실 때 왔어야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그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어요. 저는 그 흔들림을 듣고 나서야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뭔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와서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과 그걸 제가 지금 처음 알았다는 것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58년을 딸로 살면서 한 번도 몰랐다는 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게, 그게 슬펐어요.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그때 오빠 민호가 빈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류를 보더니 무슨 서류냐고 물었어요. 김철수 씨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탄광사고, 아버지의 지원, 30년. 오빠는 듣다가 표정이 굳었어요. 30년 동안 매달 돈을 보냈다고요. 오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얼마씩이요? 그게 오빠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이 너무 싫었어요. 김철수 씨는 잠깐 오빠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을 말했어요. 처음엔 월 3만 원이었다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었다고. 19만 7,080년대 기준으로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오빠는 아무 말 없이 그 숫자를 듣고 있었어요. 표정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숫자보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철물점을 하면서 그 작은 가게에서 매달 그 돈을 떼어서 보냈다는 게 우리한테는 용돈 한 번 시원하게 준 적 없던 사람이 3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게 김철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제가 대학을 나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빈소를 나갔어요. 오빠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향 연기만 가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영정 사진이 그 연기 너머로 보였어요.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아니, 알려고 했을까? 김철수 씨가 나가고 난 빈소는 이상하게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아까까지 사람들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나니 오히려 귀가 멍한 것 같았어요. 향 연기는 여전히 가늘게 올라가고 있었고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표정이었어요. 오빠는 바닥을 내려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도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을 잘못 꺼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얼마씩이라고 했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30년이면 원금만 해도 얼만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뭔가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걸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튿날 아침이 됐어요. 밤새 빈소를 지키고 새벽을 넘겼는데 창문 밖으로 회색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소파에 기대서 눈을 감고 있었고 저는 영정 사진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얼굴을 새벽빛 아래 오래 바라봤어요.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오래 쳐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밥상 앞에서도 명절에 잠깐 얼굴 볼 때도 늘 눈을 피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이 그랬어요. 눈을 마주치는 게 어색한 가족.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집.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영정 앞에 앉아서 그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이제야 이렇게 보게 된 건지 그게 또 마음에 걸렸어요. 오전이 되자 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제보다 더 많았어요. 복도까지 넘쳤고 장례식장 측에서 호실을 더 열어드릴까요? 물어볼 정도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멍했어요. 아직도 실감이 안 됐어요. 오빠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지금 말을 해봤자였으니까요. 오후쯤 됐을 때 오빠가 저를 빈소 밖으로 불러냈어요. 복도 끝에 나란히 섰는데 오빠가 낮고 눌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통장에 거의 없다고. 철물점도 없고 남은 재산이 없다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거였어요. 그래서요 라고 했더니 오빠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래서요? 그게 할 말이야.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30년을 남한테 갖다 바쳤으면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냐고. 자식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대학 등록금도 빠듯했고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빚 때문에 힘들 때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이 있냐고. 말이 점점 빨라졌어요. 쌓인 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말이었어요. 저는 듣고 있었어요. 반박하고 싶지 않았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오빠 말이 틀렸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비슷하게 살았으니까요. 이혼하던 해에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못했고 아버지도 묻지 않았어요.
혼자 버텨야 했던 시간들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학교 일을 마치고 텅 빈 집에 들어설 때마다 전화 한 통 할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한테 전화라도 했더라면, 아버지가 받기라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받았다 해도 뭔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오빠처럼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그냥 지금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자식보다 남을 더 챙겼다는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 말보다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버지는 남을 챙긴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 버텨낸 건 아닐까? 4명이 죽고 혼자 살아나온 사람이 그 뒤로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행복하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그게 아버지의 차가움이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오빠한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오빠는 결국 이런 말까지 했어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상속자인데 이미 나간 돈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말이 안 통해서가 아니었어요. 더 들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오빠는 뭔가를 기대했겠지만 저는 그냥 빈소로 들어갔어요. 빈소 자리에 앉으니 낯선 얼굴 하나가 또 들어오고 있었어요. 30대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혼자였어요. 영정 앞에 조용히 절을 하고 자리에 앉는 걸 보다가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봤어요. 그 사람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강태식 어르신 덕분에 제가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잠깐 멈췄어요. 의대를요? 그 사람이 의사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영등포 철물점에서 하루 종일 써서 벌어서 보낸 그 돈이 이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자랐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30대, 깔끔한 정장, 단정한 눈빛. 이 사람이 3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사가 됐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걸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걸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묵묵히 보냈던 거니까. 결과를 보려고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달 보내는 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빈소를 한번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그제야 실감으로 왔어요. 아버지가 남긴 게 없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여기 다 남겨놓은 거였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게 자식한테는 서운한 일이에요. 그 마음도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아버지한테는 그게 평생을 버텨온 이유였던 거예요. 두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엉켜서 그냥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앉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오빠는 저 멀리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우리는 정말 다른 곳에 있는 사람 같았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이 빈소에 300명이 오는데 정작 자식 둘은 이렇게 따로 앉아 있었어요. 장례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다 빠져나가고 빈소에 저 혼자만 남았어요. 오빠는 내일 발인 준비 때문에 잠깐 나간다고 했고 장례식장 직원도 퇴근한 뒤였어요. 영정 앞 향이 다 타고 쟤만 남아 있었어요. 새로 피우려다가 그냥 뒀어요. 이 조용함이 처음으로 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유품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첫날 구석에 밀어뒀던 그 낡은 검정 수첩. 며칠 동안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꺼내볼 타이밍을 자꾸 놓쳤어요. 오빠가 옆에 있을 때는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가 그걸 보면 또 다른 계산을 할 것 같아서
혼자인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표지가 많이 낡아 있었어요. 손때가 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이걸 얼마나 많이 만졌으면 이렇게 됐을까 싶었어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첫 줄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79년 3월. 그 아래로 이름들이 있었어요. 김봉식, 이정환, 박순길, 최명수, 낯선 이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숫자들이 있었어요. 금액들이었어요. 보낸 날짜, 보낸 금액, 수신자 가족 상황.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기록이 계속됐어요. 1980년, 1981년, 1982년. 아버지의 필체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작고 단정한 글씨로. 한 달도 단 한 번도 빠진 날짜가 없었어요. 수첩 중간쯤에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금액 기록이 아니라 메모 같은 거였어요. 김봉식 아들 철수 초등학교 입학. 밥은 잘 먹는지. 이정환 딸 고등학교 진학. 공부를 잘한다고 들었다. 아버지가 그 아이들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짧은 메모들이 아버지가 그 집들을 그냥 돈만 보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기록을 따라가다 보니 1990년대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토요일 외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가 있었어요. 매달 셋째 주 토요일. 그 옆에 짧은 메모. 태백, 묘소. 저는 그 두 글자를 보고 수첩을 잠깐 내려놓았어요.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어릴 때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딘가 다녀오던 게 기억났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볼 일이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도 그냥 아버지 일이라고만 했어요. 그게 태백이었어요. 그게 묘소였어요. 혼자 강원도까지 올라가서 그 네 사람 묘에 들렀다가 내려왔던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30년 동안. 그걸 알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그냥 돈만 보낸 게 아니었어요. 직접 갔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가서 그 사람들 옆에 한 번씩 앉아 있다가 다시 내려왔던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그게 제일 큰 거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30년을 했다는 게 숨이 막혔어요. 수첩 맨 뒷부분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어요. 색이 많이 바랬어요. 안전모를 쓴 남자 5명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다들 작업복 차림이었고 웃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아버지였어요. 젊은 아버지. 31살쯤 됐을까요? 웃고 있었어요.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78년 10월 16일. 봉식이 생일날.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맨 마지막이 강태식이었어요. 이 사진을 찍은 다음 날 4명이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이 웃음이 그 4사람의 마지막 웃음이었어요.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 이 사진을 평생 들고 산 거예요. 수첩 맨 뒷부분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어요. 색이 많이 바랬어요. 안전모를 쓴 남자 5명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다들 작업복 차림이었고 웃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아버지였어요. 젊은 아버지. 31살쯤 됐을까요? 웃고 있었어요.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 사진 속 아버지가 제가 아는 아버지랑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78년 10월 16일. 봉식이 생일날.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맨 마지막이 강태식이었어요. 이 사진을 찍은 다음 날 4명이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이 웃음이 그 4사람의 마지막 웃음이었어요.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 이 사진을 평생 들고 산 거예요. 이 수첩 맨 뒤에 이 사람들 이름 옆에 꽂아서 매달 꺼내봤을까요? 아니면 꺼내지 않아도 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버리지는 못했겠죠. 절대로. 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58년을 딸로 살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에서 왔어요. 이 사람이 웃었던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그 웃음 이후로는 다시 웃지 못했다는 것. 아버지의 침묵이, 냉랭함이, 거리감이, 그게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였어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 무게를 혼자 다 지고 사셨던 거잖아요. 어머니한테도 다 말 못했을 거예요. 자식한테는 더더욱. 그냥 묵묵히 혼자 매달 돈을 보내고 매달 태백에 다녀오고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차갑고 말없는 아버지로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죄인 것 같아서 행복한 척을 못했던 거예요.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사진이 없었구나. 웃는 사진이 한 장도 없었구나. 그게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영정 앞에 혼자 앉아서 오래 울었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미안했어요. 58년 만에. 차갑다고 생각했던 것,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말이 없다고 원망했던 것. 그게 다 그 사람 방식의 사랑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미안했어요. 발인 날 아침이었어요.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못한 분들이 다시 오신 것 같았어요. 저는 영정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몸은 움직이는데 어딘가 멍한 상태였어요. 사흘을 제대로 못 잔 탓도 있었겠지만 어젯밤 수첩을 보고 난 이후로 뭔가 계속 가슴 한쪽이 둔하게 아팠어요. 그 사진 속 웃고 있던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다는 것도. 그때 그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며칠 전부터 구석에서 혼자 울고 계시던 그분이었어요. 흰머리에 수수한 차림, 손에 손수건을 쥐고 계신 분. 가까이서 보니 더 작고 여위어 보이셨어요. 나이가 75은 넘으셨을 것 같았어요. 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더니 잠깐 시간이 되시냐고 물으셨어요. 목소리가 작고 낮았어요. 그런데 또렷했어요. 오래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빈소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마주 앉으니까 그분이 잠깐 저를 바라보셨어요. 뭔가를 오래 생각해 오신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자신을 박영자라고 하셨어요. 사고로 돌아가신 이정환 씨의 아내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분을 잃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1978년에 남편을 잃으셨다면 그분도 그 이유를 혼자 살아오신 거잖아요. 46년을.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분이 천천히 말을 꺼내셨어요.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살아계실 때 와서 해드렸어야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끊지 않으셨어요. 박영자 할머니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사고로 가고 나서 아이 셋을 혼자 키웠다고. 처음엔 누가 보내는 돈인지 몰랐는데 10년쯤 지나서 알게 됐다고. 그래서 한 번은 직접 찾아갔다고 했어요. 영등포 철물점으로.
아버지한테 왜 이러시냐고 물었다고.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돌려드리러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받으셨다고. 그냥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다고. 아버지 대답이 뭐였는지 아시냐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잠깐 눈을 내리깔더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 아버지가 그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있었다는 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게, 평생을 딸로 살았는데 아버지의 가장 깊은 말을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을 왜 저한테는 못했는지 어쩌면 저도 알 것 같았어요. 자식한테 그 말을 하면 그게 짐이 된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끝까지 혼자 안고 있었던 거겠죠.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그러시냐고, 사고는 불가항력이었던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나온 겁니다. 그게 그 사람한테 평생의 짐이었던 거예요. 살아남은 게 잘못이라고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할머니가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찾아가서 그러지 마시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그게 그 사람 방식이었다고. 그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벌하는 방식이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이제야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을 거예요. 자식한테까지 그 무게를 지우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게 그 사람 방식의 보호였던 거예요. 거리를 두는 것이, 차갑게 굴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진실을 말해서 짐을 지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자식을 사랑한 방식이었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한 번 더 철물점에 찾아갔을 때 이런 말을 하셨다고요. 당신 자식들이 원망할 수도 있겠다고. 내가 자식한테 잘해주지 못한 건 알고 있다고. 근데 나는 행복한 척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 사람들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이 서운해한다는 걸, 자식이 원망한다는 걸. 그러면서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행복한 척을 하려고 해봤을 수도 있어요. 억지로 웃어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 네 사람 얼굴이 계속 떠오르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평생의 형벌이었던 거예요. 스스로 내린. 할머니가 그 말을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 사람이 자식을 미워한 게 아니라는 걸 전해주고 싶었다고. 차가웠던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 말을 꼭 딸한테 전해달라고 아버지가 당신한테 부탁했다고. 언제 부탁하셨냐고 여쭤봤더니 몇 년 전 마지막으로 태백에서 만났을 때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미 몸이 안 좋으셨는데 그 말을 남기고 가셨다고.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부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저한테 전해달라고. 직접 말을 못하니까 이 할머니한테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잖아요. 왜 직접 말을 못하셨을까요? 전화 한 통이면 됐을 텐데. 아니, 전화를 해도 저는 잘 안 받았을 거예요. 그것도 알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거겠죠.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아버지한테서 오는 것 같았어요.
발인이 끝나고 화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서울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오후였어요. 신호등이 바뀌고 사람들이 걷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도시. 그런데 저는 달라진 것 같았어요. 뭔가 안에 있던 게 비워진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채워진 것 같기도 하고. 오빠는 옆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우리 둘 사이에 말이 없는 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지만 오늘은 그 침묵의 결이 달랐어요. 장례를 치르고 영등포 집에 들렀어요. 아버지가 사시던 오래된 빌라였어요.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잠깐 멈췄어요. 이 문을 열면 그 사람 냄새가 날 것 같아서. 실제로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랑 신문지 냄새가 났어요. 아버지 냄새였어요. 거실이 작고 낡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오래된 것이었고 소파도 낡았어요. 장식이라고는 달력 하나와 벽에 걸린 사진 액자 하나. 그 액자 속에 어머니 사진이 있었어요. 아버지 혼자서 이 집에서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사셨던 거예요. 오빠는 서재 쪽으로 갔어요. 서류를 확인하겠다고. 저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책상 위에 안경이 그대로 있었어요. 읽던 신문도 그대로였어요. 마치 잠깐 외출하고 돌아올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서랍 안에 봉투 묶음이 있었어요. 크지 않은 봉투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어요. 10개쯤 됐어요.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수신인. 수신인이 전부 제 이름이었어요. 강수진에게. 저는 그 글씨를 보고 잠깐 손이 굳었어요.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날짜가 1991년이었어요. 제가 24살이던 해.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가 나왔어요. 아버지 필체로 빽빽이 적혀 있었어요. 첫 줄이 이랬어요. 수진아, 대학 졸업을 축하한다. 저는 그 줄을 읽고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21번 고르고 나서 다시 들었어요.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요. 대학 졸업 때. 그런데 보내지 않았어요. 다음 봉투를 봤어요. 1996년. 제가 처음 교사가 되던 해. 수진아, 선생님이 됐구나. 잘했다. 또 보내지 않은 편지였어요. 봉투를 하나씩 열어봤어요. 결혼하던 해에도 있었어요. 이혼하던 해에도 있었어요. 이혼하던 해 편지는 유독 길었어요. 편지지가 2장이었어요. 많이 힘들겠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는 그 줄에서 오래 멈췄어요.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못 보낸 거예요. 왜 못 보냈을까요? 우표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전화를 하면 됐잖아요. 직접 와서 말을 해도 됐잖아요. 그런데 못했어요. 그게 이 사람의 한계였던 거예요. 말을 글로는 쓸 수 있는데 전달을 못하는 사람. 감정이 있는데 내보내는 법을 모르는 사람. 그게 아버지였어요. 평생. 봉투 맨 밑에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어머니 필체로 쓴 쪽지 하나였어요. 짧았어요. 딱 2줄. 태식 씨, 이 편지들 수진이한테 줘요. 내가 없으면 당신이 직접 줘요. 날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1달 전이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보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편지들이 있다는 걸. 아버지가 평생 편지를 쓰고 보내지 못했다는 걸. 그러면 어머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밤마다 혼자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는 걸 어머니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 말 안 하셨겠죠. 그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걸 아셨으니까. 어머니도 그 집에서 평생 그 침묵을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쪽지를 남겼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내가 없으면 당신이 직접 줘요. 그런데 아버지도 결국 못 줬어요. 끝까지. 어머니 기일에도 못 내려가던 해에 아버지가 이 편지들을 꺼내봤을까요? 저한테 전화라도 하려다가 그만뒀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 편지들이 서랍에 그대로 있었다는 건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수십 년을 서랍에 넣어두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저를 잊은 적이 없다는 증거였어요. 말을 못했을 뿐이지.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라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서랍 안에서 그 사람이 저를 생각하며 보낸 수십 년을 봤어요. 오빠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뭐야 하면서 봉투들을 봤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 편지라고 했어요. 오빠가 더 묻지 않았어요. 표정이 잠깐 흔들렸어요. 오빠한테도 봉투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오빠가 잠깐 망설이다가 다시 서랍을 뒤졌어요. 오빠 이름이 적힌 봉투도 있었어요. 몇 개. 오빠가 그걸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방 안이 조용했어요. 우리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 집에서 혼자 이 편지들을 쓰고 서랍에 넣고 혼자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방금 전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어요. 장지로 가는 버스 아니었어요. 300명이 다 따라오는 건 아니었어요. 가족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따라오겠다는 분들이 20명이 넘었어요. 김철수 씨도 왔고 박영자 할머니도 오셨어요. 젊은 의사도 왔어요. 버스 안이 조용했어요. 다들 창밖을 보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유골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78년을 사셨는데 이렇게 가볍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남긴 건 이 무게가 아니었으니까요. 버스가 산길로 들어서자 단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0월이었어요. 1978년 그 사고도 10월이었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태백에 가신 게 작년 이맘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풍이 지는 걸 보면서 올라가셨겠죠. 매년 그 산길을 혼자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미안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마음은 이제 영영 알 수가 없어요. 장지에 도착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그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버지가 흐린 날보다는 맑은 날을 좋아하셨을 것 같아서요. 그것도 사실 모르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하관을 마치고 잠시 시간이 났어요. 장례 지도사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시라고 했어요. 오빠가 저를 봤어요. 저도 오빠를 봤어요. 오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도 사실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발이 앞으로 나갔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비한 말도 없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건드렸어요. 20명 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진 속 웃던 얼굴이. 1978년 10월 16일 마지막으로 웃었던 그 얼굴이. 그때 말이 나왔어요.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셨어요.
평생 그게 서운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냐고. 그런데 이번에 알았어요. 말을 못 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였어요. 자식한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무거우셨으니까. 그 말을 하면서 목이 막혔어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가 여기 계신 분들 삶에 그렇게 오래 함께 하셨다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식이 몰랐다는 게.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무거운 걸 혼자 지고 사셨던 분이에요. 말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박영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잘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오빠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어깨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금은 그냥 두는 게 맞았어요. 오빠도 이 사흘 동안 뭔가 달라졌을 거예요. 저처럼. 화관이 끝나고 봉분을 만들 때 사람들이 돌아가며 흙을 한 삽씩 얹었어요. 김철수 씨가 얹었어요. 박영자 할머니가 얹었어요. 젊은 의사가 얹었어요. 아버지가 모르던 얼굴들이 아버지 곁에 흙을 얹어줬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외롭게 간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우리한테는 말 못한 걸 이 사람들한테는 행동으로 다 보여줬던 거니까요. 어쩌면 이게 아버지가 진짜로 원했던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아버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혼하던 해에 쓰신 거였어요. 2장짜리.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많이 힘들겠다. 내 잘못이 아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그 말들이 이번엔 다르게 읽혔어요. 이 사람이 이 말을 쓰면서 그날 밤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보내고 싶었겠죠? 그런데 못 보낸 거겠죠? 저는 편지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언젠가 다시 꺼내 읽을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덜 아프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버스 창밖으로 단풍이 흘러갔어요. 아버지가 매년 이 길을 올라오셨겠죠. 이 단풍을 보면서 이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는 그 길을 올라오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괜찮아요. 그쪽에서 만나신 분들한테 다 했다고 말하셔도 돼요. 충분히 하셨어요. 정말 충분히. 아버지. 그 말을 속으로 불렀어요. 생전에 그렇게 불러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그 호칭이 편했어요. 그냥 아버지.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어요?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우리 인생 채널의 원동력입니다. 사랑합니다.